아침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의 제목은 차라리 청와대로 돌아가라. 이것이 제목입니다. 지금 시간 2022년 9월 21일 수요일 아침 7시 11분을 막 지나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방송해 드린 제목이 김종인과 김무성을 사랑하는 주호영, 여당의 미래는 안 봐도 비디오다 라고 하는 방송을 해드렸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주호영 씨가 이제 원내대표에 당선이 되자 첫 일성을 말했습니다.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자, 주호영 씨가 지금 얼굴은 빼겠습니다. 제 얼굴은. 주호영 씨가 지금 난을 들고 있습니다. 이 난은 윤석열 대통령이 축하한다. 원내대표 취임을 축하한다. 라고 난을 보냈다는 겁니다. 자, 주호영이 뭐라고 했냐. 일성입니다. 원내대표가 되자마자 첫 번째. 우리 국민의힘은 법안의 이름, 법안의 네이밍과 정책 홍보가 야당에 뒤진다는 겁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0일 어제 우리 당이 법안 네이밍 이름 짓기나 홍보면에 있어서 야당에 뒤처진다는 지적이 있다. 그는 취임 이후 개최한 첫 원내대책회의에서 그동안 여러 가지 당 안팎의 사정으로 법안이나 정책이 효과적으로 국민에게 전달되지 못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는 겁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아닙니다. 주호영 씨는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법안의 이름 그리고 정책 홍보가 잘못돼서 지금 국민의힘이 지지율이 낮은 게 아니에요. 이분은 지금 국민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 이 사람이 국민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모르고 있느냐? 이 사람이 뒤에는 누가 있느냐? 김무성, 김종인 같은 사람들이 버티고 있기 때문에 국민은 지금 이 사람은 자기는 국민을 위해서 일한다고 생각하지 모르지만 천만의 말씀. 이 사람은 김무성이나 김종인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지율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호영 여당의 미래는 어둡다는 겁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어디로 가야 할지, 그 정당이 어디로 가야 할지 정확한 목표가 없어요. 그러면 결국 뭐냐? 단 변명을 하는 겁니다. 아, 우리가 내는 정당 법안의 이름이 조금 삼박하지가 않아요. 홍보가 잘못돼서 이겁니다. 아니에요. 홍보가 잘못되지 않았고 법안의 문제, 이름의 문제가 아닌 게 아니에요. 국민의힘이 어디로 가야 할지, 정작 국민들이 애국적인 국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일부러 피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지금 이분은 어떻게 하면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를 연구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국민이 원하는 거 그대로 안 갈까? 국민을 내칠까? 이 사람 뒤에는 누가 있느냐? 김무성, 김종인 같은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 지금 국민을 보고 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분은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법안의 이름하고 홍보가 뒤진다? 천만의 말씀. 국민의힘이 어디로 가야 될 정확한 목표가 없다는 겁니다. 정확한 목표, 윤석열 대통령이 정확한 목표를 갖고 있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용해 먹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이용해 먹는, 누가? 이런 사람들이 이용해 먹는 거예요. 김종인이나 김무성이나 이런 탄핵 세력들이 윤석열을 이용해 먹는 겁니다. 자, 다른 뉴스 하나 보여드립니다. 김현철 전 통일부 장관이 있죠. 이 사람이 검찰에 소환됐대요. 저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왜 문제인가? 바로 이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인기가 오르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얘기 나온 지가 언제예요? 귀순 어민 강제 북송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3부는 전 통일부 장관을 소환 조사했다고 밝혔어요. 언제 이 얘기가 나온 게 언제인데? 이분이 받고 있는 혐의는 뭐냐면 2019년 11월 당시 귀순 어민 2명의 북송 관련 보고를 받고 이들에 대한 조치를 결정 지시하는 위치에 있었다. 통일부 장관이었습니까? 그는 또 강제 북송된 뒤에 보름 뒤에 미국의 로스앤젤레스에 가서 연설을 했어요. 간담회를 했는데 강제 북송 결정을 누가 내렸는가? 라는 질문에 당연히 외교안보 쪽은 대통령이 보고를 받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문재인이가 결정을 내렸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실질적으로. 그것은 즉각 이분 미국에서 돌아온 지 상당히 돼요. 오래됩니다. 완전히 도망간 줄 알았어요. 그때 돌아왔어요. 곧 돌아왔어요. 그러면 당장 불러서 조사를 했었어야죠. 사람들 머릿속이 좀 가물가물해. 그런 얘기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욕을 먹고 지지율이 안 오르는 거예요. 하여튼 윤석열 정부의 검찰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에 비하면 형편없습니다. 사람들이 저치 게을러 일을 안 해. 게을러 터져. 여러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막 박수치고 그래요. 여러분 근데 조심하셔야 돼요. 한동훈이 대단히 게으른 사람입니다. 일 안 해요. 게을릅니다. 한동훈이. 이재명을 사법 처리하는데 가장 핵심이 뭔지 알아요? 쌍방울이에요. 쌍방울. 근데 도망가게 내버려뒀어요. 해외로 도망가게 쌍방울의 그 회장 둘인가 다 내버려뒀어요. 늦어서 그런 거예요. 수사를 하는 사람이 그걸 몰라요. 이게 다 쌍방울이 이 고리라는 걸 다 알고 있었어요. 저도 알고 있었고. 그럼 어떻게 했어요? 한동훈이 법무장관 되자마자 쌍방울 사람들은 출국 금지를 시켰었어야죠. 다 도망가게 해줘. 윤석열 정부가 욕을 먹는 이유가 바로 그런 데 있어요. 다 도망가게 해줘. 자, 이 김현철 전 장관 왜 소환을 지금 하고 있느냐고요. 사람들 이제 기억 속에서 다 잃어버렸어. 판문점 북송건. 그동안 어떤 증거를 얼마나 은폐했는지 문재인과 어떻게 입을 맞췄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의심을 받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은 문재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아주 노력한다. 문재인 이중대다. 라고 욕을 먹는 겁니다. 그걸 끌려다니면서 지금 해. 막 사람들이 이제 막 비난해대니까 이재사 전 통일부 장관을 검찰에서 소환했다는 거 아니에요. 기왕 일을 하면서 왜 욕을 먹으면서 하느냐고요. 빨리빨리 서둘러서 하지. 이거는 계속해서 이것뿐만 아니에요. 지금. 박지원이는 왜 가만히 두는 거예요? 박지원이도 검찰에서 고발 받았잖아요. 다음 뉴스 갑니다. 자, 먼저 일본이 이제 다음 달에 그 비자를 없애겠다라는 발표를 했어요. 관련 뉴스를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코로나로 외국인 입국을 제한해온 일본이 10월부터 다음 달부터 해외여행 문호 완전 개방을 검토한다는 소식에 국내 여행업계에 일본행 예약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20일 하나투어에 따르면 이달 들어 11일까지 일평균 일본 여행 예약 건수는 지난달 같은 기간보다 822%나 증가했어요. 모두 투어도 이날
이달 1일부터 13일 일본 상품 예약이 지난달 동기 대비 400% 뛰었습니다. 일본 여행 항공권 여행도 폭증했습니다. 일본 정부의 자유여행 전면 허용 검토 소식이 발표된 다음 날인 지난 13일 인터파크에선 일본 항공권을 예약한 사람은 전월 대비 343%가 증가했습니다. 항공기 관계자는 단체 예매했던 항공권을 취소하고 개별 항공권을 구매하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세요? 한국과 일본은 가깝다는 거예요. 한국과 일본은 옛날 고종황제 시대에 조선이 아니고 그 다음에 일본 천황 시대의 일본이 아니라는 겁니다. 한국과 일본은 자유와 민주라고 하는 공동의 가치를 공유하는 민주국가 시민들이에요. 제가 물어볼게요. 여기 일본 가는 사람들 왜 죽창가 안 불러요? 조국이 죽창가 부르자 그럴 때 여기 일본 지금 예약한 사람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일본 간다고. 왜 죽창가 안 불러요? 일본이 여행을 자유화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주창가 불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국민이 문제가 있어요. 일본하고 한국하고의 관계는 옛날 우리가 조선시대하고 일제시대의 관계가 아니에요. 죽창가 불러야지 왜 일본 비자 없앤다니까 이렇게 막 몰려가요. 왜 죽창가 안 부르고. 죽창가가 잘못된 거예요. 한국과 일본은 긴밀하게 지내야 돼요. 한국과 일본이 긴밀하게 지내야 할 이유는 여러 가지가 많아요. 가장 큰 부분은 국방 분야와 그 다음은 경제 분야입니다. 그런데 한국과 일본의 사이를 지금 막 갈라놓으려고 하는 세력이 있어요. 누구냐? 문재인 세력. 문재인은 한국과 일본을 갈라서 한국을 중국과 북한과 친하게 만들려고 하는 정책을 5년 동안 폈어요. 그래서 죽창가 부르자고 한 겁니다. 거기에 김명수 대법원이 거들었죠. 자, 다음 뉴스 보여드립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 얘기입니다. 조선일보 기사를 읽어드립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19일 현지 시각으로 미국 뉴욕에서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과 네 번째 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가졌습니다. 박 장관은 핵심 현안인 강제징용 배상 문제를 풀기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강조하면서 한일 민간 재원 조성을 포함한 구상을 일본 측에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진 외무부 장관은 하야시 외무상은 박진 외무부 장관과 하야시 외무부상은 이날 유엔 총회를 계기로 뉴욕의 한 호텔에서 약 55분 동안 회담을 가졌습니다. 박진 장관은 회담 후 기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 가지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했다.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 양측이 진정성을 갖고 노력하기로 했다. 회담에서는 양측이 강제징용 문제와 배상 방법 등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2018년 대법원의 배상 판결에 일본 기업들이 이행을 거부해 피해자들이 이들 기업의 국내 자산 강제 매각 신청이 나선 상태다. 대법원이 현금화 결정을 일단 미룬 가운데 정부는 그 안에 해법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박 장관이 광주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목소리를 경청한 사례, 4차례 민간협의회 등을 소개하며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특히 피해자 측에 지급하기 위한 배상금 지원을 한국과 일본의 기업 등 민간에서 조성하는 방법을 가능한 해법의 하나로 제시했다고 말했다는 겁니다. 외교부는 일본 측이 진지한 태도로 경청하고 심도 있게 의견을 나눴다고 했지만 일본 측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야시 위무상은 일본 측이 일관된 입장을 전했다.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배상 문제가 해결됐다는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좀 장황하게 읽어드렸어요.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곧 오늘인가요? 일본의 총리를 만날 수 있느냐? 도 지금 불투명합니다. 그냥 만나도 이렇게 복도에서 이렇게 만나서 압수하는 정도 가지고 만났다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박진 장관이 이거 일본에 기업하고 한국에 기업하고 돈을 내서 배상해 주자, 일본이 받아들일 가능성은 많지 않습니다. 박진 외무부 장관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 양측이 진정성하고 노력하기로 했다. 이거 희망 고문입니다. 정확하게 여기서 우리가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건 뭐냐, 우리가 국제법을 어겼다는 사실입니다. 대한민국이 국제법을 어겼어요. 이것을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딱 사법부 김명수에다가 얘기를 해야 되는 거야. 우리가 국제법을 어겼다. 국제법을 어겨서 사법부가 판결을 내렸어. 따라서 어떤 식으로든 사법부가 다시 이것을 결정을 해라 라고 얘기를 해야 하는 겁니다. 법률 전문가들이, 법률 기술자들 많잖아요, 우리나라에. 그 방법을 다시 모색해야 하는 겁니다. 여기서 끝났다고 얘기하면 안 돼요. 국제법을 어겼다라는 얘기를 해줘야 돼요. 국제법을 어겼기 때문에 이거 국제재판소, 중재재판소가 우리가 100% 지고 망신당한다 라는 이야기를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언론, 조중동이 그런 거에 얘기를 해줘야 돼요. 우리가 국제법을 어겼다. 국제법을 어겼을 때는 이렇게 엄청난 불이익이 있다 라는 이야기를 해줘야 하는 겁니다. 그 얘기를 안 해요. 동아일보는 지금도 죽창가 들자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죽창을 들자고 얘기하는 데가 동아일보입니다. 조선일보도 별로 달라지지 않았어요. 일본과의 관계는 계속해서 꼬여들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빈손으로 돌아오면, 미국에 간 윤석열 대통령이 빈손으로 돌아오면 윤 대통령은 공격을 엄청나게 당할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해야 돼요. 영국에서 조문을 했니 안 했니 그거는 꺼리도 되는 거 아닙니다. 그 말도 꺼리가 되는 것도 아니고, 진짜 중요한 문제, 국익의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한미 통화 수합을 성사시킬 수 있는가, 그리고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할 수 있는가, 이 두 가지가 목표입니다. 만약 윤석열 대통령이 한미 통화 수합도 체결을 못하고 일본과의 관계 개선도 하지 못하고 빈손으로 돌아온다면 그 비난은 엄청날 겁니다. 뭐라고 그러면, 야, 내가 뭐라고 그랬어? 외교는 문재인이 잘한다니까? 일본에 우리가 굽힐 거 없어. 계속 일본하고 싸워. 그리고 경제도 문재인이가 잘하지. 지금 환율 때문에 난리치고 있잖아. 우리나라 힘들잖아. 윤석열이가 대통령이기 때문에 환율이 오르는 거야 라고 공격할 사람들이 지금 엄청나게 많다는 겁니다. 제가 우려하는 바는 바로 그거예요. 제가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내리자고 비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끝까지 임기까지 가야 되고 훌륭한 대통령이 된다고 계속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걱정인 겁니다.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에서 한미 통합 수합을 체결하지 못한다든가 일본과 관계 개선이 없이 그냥 빈손으로 돌아온다면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거기다가 조문을 했네 안 했네, 무슨 김건희 씨가 망사를 썼네 안 썼네. 여러분, 여기서 제가 중간 광고 하나 하겠습니다. 중간 광고. 여러분,
예, 잠도깨비 숙면 매트가요, 그 선 체험 후 결제 시스템을 채택한다고 합니다. 이달 말까지고요. 먼저 체험을 해보시고 효과가 있으면 돈을 내고 그렇지 않으면 돌려주라라고 하는 것을 합니다. 지금 좀 이른 시각이긴 하지만 이 전화로 전화를 하시면 상담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선체험 먼저 체험해보고 나중에 돈을 내십시오라고는 선체험 후 결제 잠도깨비입니다. 예, 뉴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자, 조선일보가 이런 칼럼을 썼어요. 외부 기고자입니다. 이 칼럼을 쓰신 분은 영남대학교의 김용수 정치학과 교수님이십니다. 제목은 국가를 하나로 이끄는 자유의 로드맵을 짜자는 겁니다. 이 칼럼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해 드릴 부분이 많은데 일단 주요 부분만 여러분께 읽어드립니다.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은 학습을 많이 했다. 태풍 때 집무실에서 밤을 새우고 민방위 보복을 바꾸고 수해 현장을 돌아다니고 밥도 퍼주고 그래서 저 양반이 지금 달라지려고 노력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영민관 만들자 이런 얘기가 나와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는 겁니다. 자, 이제 이 칼럼에서 김병준 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지역균형 발전 특위위원장 이 김병준 씨는 옛날에 국민의힘의 뭐라고 그럴까요? 비대위 위원장을 하신 분입니다. 자, 그분이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지금 현재 이 김병준 씨는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멘토로 알려져 있다. 그가 강연에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의 내각과 대통령실, 정당은 뭘 하는지 모르겠다. 이대로 가면 우리는 5년 뒤에 진다는 겁니다. 김병준 씨가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자, 지금부터는 김용수 영남대학교 정책학 교수가 자신의 견해를 말합니다. 단순히 여당이 이전 투구나 정치적 득실을 지적한 게 아니다. 그는 대한민국이 새로운 프레임을 만드는 문제, 그리고 당이 앞으로 어떤 가치를 갖고 나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깊은 논의가 어디에도 없다는 것을 가장 심각하게 생각한 사람이 누구냐? 김병준 씨라는 겁니다. 김병준 씨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대한민국이 새로운 프레임을 만드는 문제, 그리고 당이 앞으로 어디로 가야 될지에 대한 비전이 아무것도 없다. 새 정부가 들어섰는데 새 세상이 온 것 같지 않다라고 박승희 이화여대 교수가 말했다는 겁니다. 윤희숙 전 의원은 지금 대한민국 국민은 우리 국민의힘이 목표가 없는 당인가 보다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급하게 서두르고 서툴게 의견을 처리하는 모습은 단지 아마추어이기 때문만은 아니다. 예를 들면 초등학교 5학년 5세 때 입학이라든가 영빈관 만든 데다가 처리한다든가 그것은 급하게 서둘고 서툴게 의견을 처리하는 모습, 이것은 단지 아마추어이기 때문만은 아니다. 무엇 때문인가? 김병준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꼬집었듯이 프레임과 가치가 명료하지 않다. 즉 국가를 어디로 끌고 가 있다는 목표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사에서 자유를 35번, 8.15 기임사에서 33번 천명한 가치는 자유였다. 한미동맹을 복원하고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의 진상을 밝히고 탈원전 정책을 폐지하고 법인세와 종합부동산세를 완화하는 정책 등은 문재인 정부의 비정상을 정상화시키는 조치이자 자유의 정책적 실천이다. 다만 확고하고 절실하고 총체적이지 않다. 그런 거 알아. 부동산세 이렇게 내리고 그 다음에 탈원전 정책 이거 다시 돌리고 알아. 그러니까 당연히 해야 돼.
윤석열 대통령. 진짜 국민이 원하는 건 뭐야? 4.15 부정선거 수사하고 문재인을 법정에 세우는 게 진짜 국민이 원하는 거라는 것을 여기는 없어요. 지금 그 얘기가 빠졌어요. 이 칼럼은 90%까지 왔다가 10%를 빼놓고 얘기하고 있어요. 90%까지 왔어요. 한미동맹 강화, 부동산세 내리는 거, 뭐 원전 다시 돌리는 거, 그건 90%까지라는 겁니다. 제 주장은. 10%를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조선일보는. 4.15 총선 부정선거 수사해라. 그리고 문재인을 감옥 보내라 라고 하는 10%를 나머지 10%를 얘기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아마 이 외부 기고자가 4.15 총선 수사하라 라고 칼럼을 썼으면 조선일보가 그 칼럼을 실어주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 비극은 결론을 얘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조중동이. 결론을 얘기해 주는데 결론을 얘기하지 않아요. 90%까지 가요. 만 얘기해요.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김병주 씨 제가 좀 할게요. 김병주 씨가 옛날 비대위원장을 했죠. 그 양반이 뭐라고 그랬느냐? 지금 국민의힘의 이 정부는 내각, 대통령실, 정당이 뭘 하는지 모르겠어. 이들하면 5년 후에 그대로 쳐. 대한민국의 새로운 프레임을 만드는 게 중요해. 라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예, 얘기는 잘했어요. 근데 김병주 씨가 비대위원장 할 때 왜 새로운 프레임을 만들어주지 않았나요? 김병주 씨가 비대위원장을 할 때 왜 새로운 프레임을 만들어주지 않았어요? 김병주 씨도 탄핵에 대해서, 불법 탄핵에 대해서는 얘기한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5.18 관련 세미나를 하려다가 못했어요. 그 5.18 그 사람들이 몰려와서 난리치는 바람에. 그리고 징계했습니다. 김진태 이런 사람 징계한 사람이 김병준이에요. 처음에는 그게 무슨 문제가 되느냐 세미나가. 그러다가 나중에 입장을 바꾼 사람이 김병준입니다. 자, 지금 국민의힘을 내가 도와주려고 그래. 내가 자문이야. 내가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멘토야.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90%까지만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나머지 10%는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이런 근본적인 문제는 4.15 총선이 부정이다라는 걸 수사하라. 그러면 윤석열도 문재인도 당연히 감옥 가게 되어 있다는 얘기를 안 하는 겁니다. 김병준이도 안 하고 아무도 안 합니다. 대통령의 멘토라는 사람 왜 이렇게 많아? 뭐 보니까 대통령하고 뭐 멘토래. 멘토하려면 똑바로 해야지. 말을 하려면 윤석열 대통령에게 충고를 하려면 똑바로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조선일보도 마찬가지야. 90%까지밖에 얘기를 안 해. 이게 대한민국의 비극입니다. 자, 오늘 동아일보의 송표은 씨가 칼럼을 썼어요. 제목은 차라리 청와대로 돌아가라. 천천히 읽어드립니다. 아침 시각이긴 하지만 아주 전국을 찌른 칼럼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게 왜 빠졌죠? 잠깐만요. 이렇게 중요한 게 왜? 자, 찾아놨어요. 송표현 씨 칼럼입니다. 아침 시각이긴 하지만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시는 분들이 꼭 들어야 돼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청와대를 버리고 용산으로 가겠다고 하는 것에 지지를 하신 분들은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들이 견해가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말씀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기간 중 집무실을 광화문으로 이전하겠다고 약속했다. 면밀한 검토를 거친 줄 알았으나 그런 건 없었다. 어느 신문 국방 전문 기자가 칼럼에서 한 번 던져본 제안을 받아 하루아침에 광화문에서 용산 국방부 청사로 바꿨다. 윤 대통령은 CEO처럼 포인터까지 들고 집무실 이전을 직접 브리핑하면서 이전 비용은 496억 원이 든다고 했다.
500억 원 정도 안 된다는 500억 원도 안 된다는 느낌을 주기 위해 마사지한 흔적이 역력한 수치다. 마사지라는 것은 그 통계 숫자를 조작한다는 얘기입니다. 경찰 경호부대 이전 등으로 307억 원이 이미 추가됐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윤석열 대통령 만세. 윤석열 대통령, 윤 대통령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윤석열 대통령이 용산으로 가는 거 찬성해. 라고 한 사람들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윤석열 대통령이 용산으로 갈 때 500억, 496억 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미안합니다, 여러분. 경찰 경호부대 이전에 307억 원이 별도로 들어갔어요. 이거는 얘기를 안 해요. 여러분 똑바로 들으세요. 계속 또 말씀드릴 테니까. 누구라도 생각할 때 경호부대 이전 비용은 빼고 496억 원이었다는 겁니다. 경호부대 이전을 포함해서 496억 원이었을까요? 아니죠. 대통령 측은 영빈관으로 청와대 영빈관 혹은 용산의 국방 컨벤션 센터나 국립박물관 또는 민간 호텔을 활용할 수 있어 문제가 없다고 했다. 그 당시에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간다고 그럴 때 야, 그럼 영빈관 어떻게 할 거야?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용산 국방부 컨벤션 센터도 있고 국립박물관도 있고 민간 호텔을 사용할 수 있다고 얘기를 그때 했어요, 여러분. 그러나 이번에 영빈관 신축 비용으로 878억 원을 편성했다. 비난이 빗발치자 윤 대통령이 직접 나서 예산을 처리하긴 했지만 이 소동은 영빈관을 절실히 필요하다는 속사정을 그대로 보여준 것이다. 윤 대통령은 관저로 육군참모총장 공관을 사용하겠다고 하다가 외교부 장관으로 공관을 외교부 장관 공관으로 바꿨다. 대통령이 최상급자이긴 하지만 너무 멋대로 야, 너 집 내놔. 국방부 장관 너 집 내놔. 아, 안 되겠는데? 너 외교부 장관 집 내놔. 대통령이 최상급자이긴 하지만 너무 멋대로라는 느낌을 줬다. 공관 수리비 25억 원은 이전비에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나 더 큰 비용은 새 외교부 장관 공관을 마련하는 비용일 것이다. 게다가 집무실을 이전한 이상 영빈관처럼 언젠가는 집무실 근처에 관저를 지어야 한다. 이보다 훨씬 더 큰 비용이 있다. 대통령 집무실이 용산으로 이전하면서 국방부가 합동참모본부로 자리를 옮겨가고 합참은 남태로의 수도방위사령부로 자리를 옮겼다. 대통령 측은 합창이 이전은 예정된 것이고 그 비용은 1,000억 원 정도라고 밝혔다나 이종석 국방부 장관은 얼마 전 3,000억 원까지 들 수 있다고 수정했다. 합참이 수방사 자리로 가면 수방사 전부 혹은 일부가 옮겨가야 한다. 수방사가 땅값 비싼 서울 인근 다른 데로 옮겨가는 비용도 3,000억 원에 포함되는지 불분명하다. 대통령 측은 애초 공관 공사로 한남동 공관 얘기입니다. 한 달 정도 걸릴 것이다. 그래서 서초동 자택에서 한 달만 출퇴근하면 된다라고 그랬다. 그런데 취임에 4개월이 지나도 아직 한남동 공관에 들어가지 못했다. 공관 공사가 끝날 때까지만이라도 청와대에 들어가 달라고 부탁했지만 요구는 들어주지 않았다. 그런 고집은 정상적으로 잘 이해되지 않는다. 그래서 김건희 여사의 무속신앙이 거론되는 겁니다. 윤 대통령이 자택에서 용산으로 출퇴근하면서 그로 인해 서울 서초 용산 경찰서 직원들이 초과 근무 시간이 폭증해 8월 말로 초과 근무 시간이 5,000시간을 넘었다. 1억 원이 넘는 초과 근무 수당이 지급됐다. 돈도 돈이지만 경찰이 하지 않아도 될 일을 하느라 민생 업무가 차질을 빚었다. 청와대가 빈집이 되면서 그 활용 방안이 고민거리로 떠올랐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청와대를 미술관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지시했다. 인근에 청와대 소장품을 전시할 국립현대미술관 등 미술관이 넘쳐나는데 굳이 미술관을 또 만들겠다고 돈을 달라고 한다. 청와대 관광상품이라고 포장해 152억 원을 배정했다. 국민은 청와대를 돌려다니고 한 적이 없다. 대통령실 이전이 필요하면 이전할 수도 있다는 것과 청와대를 돌려달라는 것은 다른 얘기다. 그런데도 윤 대통령은 국민이 원해서 청와대를 돌려주는 것처럼 말했다. 청와대를 미술관으로 만들어 억지로 돌려주지 않았으면 한다. 청와대가 터가 좋지 않다고 여겨 살기 싫으면 그렇다고 말하면 된다. 국민 핑계 대지 말아라.
국민이라면 집무실 이전에 찬성하건 반대하건 집무실 이전으로 경호나 보안 사고가 발생해 대통령이나 나라의 안위가 위협받지 않을까 걱정하는 마음은 모두가 한 가지일 것이다. 대통령의 집무실이 관저와 떨어져 있고 영빈관도 없는 상황을 국민들이 불안하게 만든다. 그런데도 대통령도 총리도 집무실 이전을 지시했던 언론도 영빈관의 필요성을 호소하기는커녕 예산을 철회하거나 언급을 회피하거나 오히려 앞장서서 비판하고 있다. 이거 문제예요.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용산 간다고 그럴 때 박수 쳐준 사람 많아요. 거기 청와대 도청장치가 많아서 가야 돼. 청와대 토가 나빠서 가야 돼.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우파 대통령이 이제 처음으로 하는 일인데 우리가 밀어줘야 돼.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존재한다. 그 문제들이 불고 나오질 때마다 공격당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 해야 할 일이 산더미처럼 많은데 그런 문제로 공격을 받아서 그런 문제의 공격에 해명하느라고 정작 해야 할 일을 못할 것이다 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벌써 예산은 엄청나게 들어가요. 경찰 부대 이전, 경호부대 이전 307억 원, 수방사 이전 3천억 원, 그 다음에 새롭게 청와대 리모델링 하는 거 152억 원, 한남동 공간은 지금 얼마인지도 몰라요. 그리고 결국은 대통령은 한남동 공간에 있을 수 없어요. 용산 청사에 또 대통령 공간을 만들어야 돼요. 또 비용 또 들어갈 겁니다. 다음번 대통령이 되겠죠. 제발 여러분이 정말로 대한민국을 위한다면 여러분이 대한민국을 위한다는 것과 윤석열을 위한다는 것과는 차원이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애국 시민들 같은 태극기를 들었던 애국 시민들에게 꼭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대한민국을 위하는 것과 윤석열을 위하는 것과는 별도의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가 윤석열을 뽑았어요. 그러면 윤석열이 일을 잘하도록 우리가 윤석열을 감독해야 한다는 것이죠. 당신 그런 일을 하면 공격 많이 당해. 쓸데없이. 그 쓸데없는 공격을 방어하려다가 모든 정력을 다 써버리면 정작 당신이 해야 할 우리가 이것을 하라고 요구한 부분을 말할 수가 없어. 왜? 당신은 그것 때문에 발목이 잡혀서 못해. 지금 발목 잡혀 있잖아요. 사사건건 지금 발목이 잡혀 있는 겁니다. 지금 저쪽에서는 용산 영민관 만든다는 거 누구 김건희 아이디어다. 김건희가 만들라고 그랬다고 지금 공격해대고 있잖아요. 김건희 여사가 그걸 만들려고 증거도 제시 못하면서 그냥 막 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좋은 거리를 만났어요. 얼마나 좋은 호재거리를 만났습니까? 왜 그런 쓸데없는 논란을 자초하느냐는 겁니다. 저는 할 일이 태산같이 많은데 본인이 사는 집 가지고 계속 좀 더 읽어드립니다. 집무실 이전의 정당성 기반이 실은 허약하다. 집무실을 이전하겠다라고 하는 논리적 근거는 뭐냐? 공간이 의식을 지배한다라고 얘기했어요. 즉 그것은 풍수입니다. 풍수. 집무실 이전의 정당성 기반은 허약하다. 여야는 대통령이 아니라 나라를 위한다는 마음으로 관저와 영빈관까지 지어주든가. 그래 맞아. 네가 잘못하긴 했지만 나라를 위해서 영빈관 내가 지어줄게. 그리고 관저도 옆에 줘. 한남동에서 왔다 갔다 하지 말고 대한민국 돈 많은데 까짓 거. 용산 집무실 옆에 영민관 멋있게 줘주고 관저도 거기 멋있게 줘. 대한민국을 위해서. 그렇게 하든가. 아니면 용산은 임지 거차라고 생각하고 다시 청와대를 개조해서 들어가라 라고 하는 것이 송평인 씨의 칼럼입니다. 아주 훌륭한 칼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서 중간 광고 하나 더 합니다. 그럼 죄송합니다. 제가 중간 광고 자주 해서 죄송한데요. 나중에 말씀드리기도 하고 일단 중간 광고부터 하고 할게요. 세종사이버대학교 광고입니다. 세종사이버대학교에서 공모를 한다고 합니다. 공모 주제는 세종 100만 IT 인재 양성을 위한 개인화된 수강 로드맵을 공모합니다. 취업을 위해 혹은 승진을 위해 학비 부담 없이 IT 학위 취득을 위한 지름길 공모전 수상기회와 함께 구상해 보십시오. 상금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종사이버대학교 공모전은 12월 4일까지 접수를 받습니다. 여기 이렇게 이메일 주소와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중간 광고를 마칩니다. 여러분 중간 광고를 좀 해주세요. 짤막짤막하게 할 테니까 비싸게 안 받을 테니까 중간 광고 좀 부탁드립니다. 하실 거 있으면 제가 열심히 광고해 드릴게요. 구글은 저한테 광고를 주지 않습니다. 뭐 문재인 때나 유선 때나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저 중간 광고 좀 이렇게 해드릴 테니까 광고 저한테 좀 의뢰를 좀 해주십시오. 계속 뉴스를 진행합니다. 여러분 마이클 볼턴이라고 하시는 분 알 겁니다.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인데요. 미국에서 가장 북한에 대해서 강경한 사람입니다. 그 볼턴이 중앙일보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좀 길어요.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19일 중국이 마음만 먹으면 북한 비핵화 문제는 하룻밤 사이에도 해결할 수 있다. 북핵을 대하는 중국의 자세를 비판했다. 2018년에서 2019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에 있었던 싱가포르 하노이 정상회담은 북한의 핵 개발 시간만 벌어졌다. 시간은 핵 확산자의 편에 섰다. 라고 경고했다. 볼턴 전 보좌관은 미국 내 대표적인 대북 강경파다. 북한을 악의 축으로 꼽았던 조시 W 부시 행정부에서 국무부 군축 국제안보 담당 차관과 주 유엔 미국 대사를 지냈다. 2018년 4월 트럼프 행정부의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으로 발탁됐다. 자, 물었어요. 기자가. 한반도에서 북한 문제, 남북관계, 한중관계를 다루는 이런 적절한 대안은 무엇인가? 대답은 북한과 관련된 진짜 문제는 바로 중국이라는 내 견해는 과거보다도 확고하다. 중국은 원한다면 분명히 핵무기가 하룻밤 사이에 없어질 수 있다. 북한에서 없어질 수 있다. 중국의 마음만 먹으면. 그런데 안 한다. 우리는 수년간 육자회담 등을 하면서 베이징이 핵 문제의 해결책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것으로 느꼈지만 실제로로 북한의 핵을 격리하는 것이 중국이다. 왜냐하면 북한은 중국에 위협이 되지 않지만 다른 모든 사람에게 위협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런 시각을 바꿔야 한다. 중국이 해결할 수 있다. 우리는 중국에 속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2018년 싱가포르와 2019년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때 국가안보보좌관으로서 거기 그 회담에 같이 가지 않았느냐. 당신 싱가포르 하노이 회담 때 김정은은 전 과정에서 핵을 포기하겠다는 전략적 결정을 시사하지 않는 등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미국이 그런 무대를 제공하는 초대장을 수락한 게 실수였다. 지금까지도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포기할 의사가 있다는 증거가 없다. 싱가포르 하노이 회담 모든 게 연극이었다. 기자가 물었어요. 하지만 한국 정부는 그 당시에 김정은이 비핵화 의지가 확인됐다고 얘기했다. 그랬더니 볼턴이 대답하는 거면 문제는 북미 정상회담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이 누구의 아이디어느냐. 그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북한의 시간을 벌어졌다는 겁니다. 이분이 아주 정확하게 꼬집었어요. 누가 그런 아이디어를 내서 김정은이
북한이 핵 포기할 의사가 있으니까 남북 회담 트럼프하고 김정은 회담하십시오라고는 아이디어를 누가 내느냐? 그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최근 윤석열 기자가 질문했어요.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뉴욕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이렇게 말했다. 친구 한 명에게만 집착하는 학생과 같다라고 말했다는데 당신이 견해는 어떠냐? 그랬더니 문재인 전 대통령은 김정은과 진전을 이루는데 집착했던 것 같다. 한쪽 당사자가 거래 성사를 원한다는 점은 너무 노골적으로 보여주는 거 그거 문제다. 그러니까 아주 협상에 미숙했다는 겁니다. 문재인이. 북한의 핵 문제는 북한 정권과는 해결할 수 없다. 중국이 북한에 압박을 가하도록 해야 한다. 문제는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악화 인로를 걷고 있다. 중국이 미국에게 호의를 베풀지 않으리라는 점은 명백하다. 그럼에도 나는 북한의 위협이 사라지고 한반도가 통일되면 중국이 더 안전할 것이다 라고 주장한다. 중국은 그걸 알아야 한다. 동북아 안정은 한반도가 통일 전에는 절대로 오지 않는다. 자, 기자가 질문했어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중국의 셈법을 어떻게 보는가? 중국이 우크라이나 문제와 관련해서 러시아와 거리를 둔다는 일각의 분석에 동의하지 않는다. 중국이 걱정하는 것은 러시아가 전쟁에서 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 점이 중국이 대만 공격을 억제할 수 있는 증거다. 중국은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인들이 직면하고 있는 것과 같은 종류의 투쟁을 대만에서 보고 싶지 않다. 즉 이것은 뭐냐면 중국은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가 승리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왜? 중국이 대만을 침공했을 때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처럼 헤매면 안 되니까. 그래서 중국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에 승리하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기자가 물어봤어요.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조언을 좀 해달라. 볼턴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역사의 장을 넘기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한국 사람들에게 묻고 싶다. 역사를 잊자는 게 아니다. 어떻게 하면 과거가 미래의 긴밀한 협력을 저해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느냐 이것이다.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과소평가하지는 않겠다. 하지만 미국은 진주만 공격을 받았고 일본을 황폐화했지만 일본을 황폐하게 했다. 원자탄을 터뜨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가까운 동맹이다. 문 대통령은 2019년 워싱턴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북한이 남한을 침략하면 한반도에서 일본군을 받아들일 거냐라는 질문을 받았다. 이거 여러분 중요합니다. 2019년 한미 워싱턴 정상회담이 끝나고 기자들이 물어봤어요. 자, 북한이 한국을 침략하면 일본군을 받아들일 거냐? 일본군이 와서 한반도에 와서 싸워서 같이 북한군을 방어하는데 일본군이 오면 받아들이겠냐 그랬더니 아니라고 그랬어요. 하지만 볼턴은 천만의 말씀. 그건 올바른 대답이 될 수 없어. 문재인 대통령. 한국과 일본은 가까워져야 돼. 한국과 일본은 군사동맹을 맺어야 돼. 라는 겁니다. 자, 중앙일보에 보면 전문을 읽으실 수 있습니다. 죽창을 들자고 하는 사람들은 이 기사를 꼭 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제 문제입니다.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불황의 전조, 미국의 장단기 금리가 역전, 22년 만에 최대로 벌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무엇이 높으냐? 그러니까 내가 갚아야 될 원금을 상환해야 될 기간이 저 멀리 있는 것과 가까이 있는 것, 어떤 곳이 금리가 더 높아야 되느냐? 당연히 먼데 내가
갚아야 될 기간이 앞으로 멀리 남아있는 장기 금리가 높아야 됩니다. 왜냐? 불확실하잖아요. 그 길잖아요. 예를 들어 7년이다, 10년이다. 내가 갚아야 될 금액이 7년 후에 갚아야 된다 그러면 은행에서 금리를 많이 요구합니다. 왜? 7년 동안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잖아요. 근데 내가 내일이나 뭐 일주일 후에 갚겠어. 그럼 금리가 낮죠. 왜? 그건 위험도가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당연히 장기 금리가 높아야 되고 단기 금리는 낮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불황이 시작되면 어떻게 되냐? 거꾸로 됩니다. 먼 그 앞날보다는 차라리 지금 당장이 더 이게 경기가 이거 안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장기 금리와 단기 금리가 벌어지는 겁니다. 역전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22년 만에 크게 역전됐다는 겁니다. 이야기는 무엇인가 하면 복잡하게 도표를 보실 필요 없이 이 장기 금리와 단기 금리가 역전된 것이 22년 만에 크게 벌어졌다는 얘기는 앞으로 불황이 지금부터 막 시작된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다음에 이제 OECD가 우리나라의 연금에 대해서 한마디 했어요. 자, OECD가 한국은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을 통합해서 운영해야 한다는 제안을 해놨고, 이거 이외에도 여러 가지를 뭐 OECD가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연금 지급 시기를 늦춰라. 그리고 연금을 많이 받아라 하는 여러 가지의 견해를 우리에게 조언하고 있습니다. 20일 OECD 고용노동사회위원회가 한국연금제도 검토 보고서를 통해 제안한 국민연금 개혁 방안의 골자는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을 통합 운영해라 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연금 지급 시기를 늦춰라 하는 겁니다. 자, 제가 이것을 왜 말씀드리냐 하면 걱정들을 많이 해요. 우리나라 언론도 걱정 많이 하고 대통령도 이거 연금 문제 해결된다고 걱정합니다. 근데 실질적인 방안을 내놓고 있지를 못해요. 저는 이 연금에 관해서는 실제적인 현실 가능한 대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는데, 제가 2016년도에 책을 썼어요. 대한민국을 위한 겸손한 제안이라고 하는 책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일이 있습니다. 어려운 문제부터 풀지 말고 쉬운 문제부터 풀으라는 겁니다. 일단 어떻게 하냐면 내년 2023년 1월 1일부터 입대를 하는 군인, 직업군인이겠죠. 그리고 공무원, 임용이 되는 공무원, 군인, 공무원, 그 다음에 또 무슨 사학, 이런 연금에 가입하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무조건 내년 2023년 1월 1일부터 입대를 하는 직업군인이나 그 다음에 공무원 임용되는 공무원, 그 다음에 사립학교 교원, 뭐 이런 사람들은 국민연금을 받게 하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때 끝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이 공무원연금이니 무슨 군인연금이니 이런 거 다 없어집니다. 일단은 끊어야 됩니다. 일단은 끊고 그리고 문제를 풀어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이거 뭐 논의한다 뭐 한다 하면서 계속 질질 끌고 나가면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끊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끊어놓고 나서, 즉 국민연금, 공무원연금을 통합하려고 하면 문제가 복잡해요. 뭐 이거 뭐 갖고 있는 기금이 얼마가 되냐, 그렇게 하지 말고 새롭게 공무원이 되는 사람, 새롭게 군인이 되는 사람, 새롭게 교원이 되는 사람은 일단 국민연금에 다 가입을 시키라는 겁니다. 그래야 단절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문제를 해결해 들어가자고 하는 것이 제 아이디어입니다. 또 하나, 사학연금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립니다. 사학연금은 해결의 방법이 없는 건 아닙니다. 지금 사학이 그만두자고 하는 그 취학연령, 그러니까 취학할 수 있는, 그러니까 취학이죠. 입학자 자본이 점점 줄어들어서 사학은 운영이 어렵습니다. 그러면 사학을 문 닫게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재산의 일부를 사학 재단에 출연했던 재단 출연자에게 돌려주고 나머지는 그 돈을 사학연금에 쓰라는 겁니다. 이게 제가 낸 아이디어입니다.
물론 제가 낸 아이디어가 100% 맞다, 정답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그러나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한번 검토를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로 두면 통합 못합니다. 점점 가면. 그리고 계속해서 문제만 생깁니다. 지금 내년 2023년 1월 1일부로 끊어서 2023년 1월 1일부로 입대를 하는 직업군인, 그리고 임용되는 공무원, 그리고 교원은 무조건 국민연금에 가입하게 만들어 놓고 일단 분리시켜 놓고 그 다음에 통합해야 한다는 것이 제 아이디어입니다. 예, 다음 뉴스입니다. 조금 소프트한 뉴스입니다. 그러나 이걸 왜 잠깐만요, 찾아놨습니다. 예.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제목은 발 아래 구름이 해발 1000m 둘레길 열린다 하는 겁니다. 운탄고도 1330 노선이라고. 근데 여러분 읽어드립니다. 운탄고도 1330은 강원 영월 정선군 태백시 삼척시 등 폐광 지역 시군 4곳을 동서로 잇는 도보 여행길이다 는 겁니다. 영월 청룡포에서 시작해 삼척 소마이탑까지 이어지는 길은 총 173km다. 모든 코스를 걷는데 8박 9일이 걸린다. 운탄고도 1330이란 이름은 석탄을 운반하던 길인 운탄길과 전체 코스 중 가장 높은 곳인 만항제의 높이 1330m를 합쳐 만들었다. 다음 달 1일 정식 개통을 앞두고 있다. 지난 4월엔 영월군 영월 탄광지역 통합관광지원센터 내 운탄고도 1330 통합안내센터가 문을 열었다. 지난 7월에는 운탄고도 1330 홈페이지가 개설되는 등 관광객을 맞을 준비를 했다. 운탄고도는 1960년 부터 1980년 당시 석탄을 가득 실은 트럭이 쉴 수 없이 오가며 지역 경제 발전에 동력을 불어넣어 주었다. 운탄고도는 총 9개 코스로 이루어졌다. 코스마다 각기 다른 주제를 담고 있다. 영월에서 시작하는 1코스는 성찰과 여유를 주제로 한 치유 코스다. 단종의 유배지였던 청룡포를 거쳐 유유자적 흐르는 동강을 따라 길을 걷는다. 이 코스는 방랑으로 평생을 산 김삿갓과 함께 걷는 길이다. 느긋하고 여유로운 시골 모습을 눈에 담을 수 있다. 세 번째에서 여덟 번째 코스는 광부의 길로 통한다. 지금은 폐광한 옛 갱도와 석탄이 섞인 흙 등 석탄 산업의 흔적을 맞이할 수 있다. 이 길이 운탄고도의 메인 코스다. 마지막 9코스는 바다에 이르는 길이다. 운탄고도는 구름에 가린 신비의 길로도 통한다. 이 길은 구름이 마치 양탄자처럼 펼쳐질다는 뜻의 운탄고도라는 별칭을 갖고 있다. 강원도 관계자는 운탄고도 1330은 산간 내륙에서 시작해 육지 끝 바다로 향하는 여행길로 폐광 지역의 역사를 재발견하고 강원의 청정 자연을 느낄 수 있는 새로운 산악관광 모델이라며 폐광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했다는 겁니다. 한번 저도 가봐야 되겠어요. 173km, 이건 하루에 갈 수는 없고 9개 코스를 모두 걸리는데 8박 9일이 걸린답니다. 예, 이런 일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러분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독립 언론인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이 모두 다 맞다라는 그런 권방은 떨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저 같은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윤석열 정부에게 알려야 합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에게 충고를 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한마디 충고합니다. 90%까지만 충고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나머지 10%를 충고해야 되는 겁니다.
이 나머지 10%를 충고를 하지 않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가 헤매는 겁니다. 4.15 부정선거를 수사해야 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윤석열 대통령은 지지율이 오를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들을 깨끗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170석의 가짜 국회의원을 무력화시킬 수 있고, 이준석 부정선거라면 자기가 물러나겠다라고 했던 이준석도 물리칠 수 있고, 그리고 폭발적인 인기를 얻을 수 있고 국가가 제대로 된 나라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충고하는 모든 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90%까지만 충고하면 마지막 10%에 대해서 입을 다물면 결코 윤석열 정부는 성공할 수 없고 대한민국은 성공할 수 없고 5년 뒤에 또다시 좌파 정권에게 정권을 뺏길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제가 두려워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부탁드립니다. 충고를 하려면 나머지 10% 그것을 꼭 충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충고를 하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다 4.15 선거 부정 없었다고 하는 사람들이니 이게 비극입니다. 이제 그런 사람 충고에서 좀 빠졌으면 좋겠어요. 멘토니 이런 얘기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러분께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대통령 선거 이후에 후원은 거의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다. 후원도 좀 해주시고요. 페이팔 계좌를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해외에서 보내주실 분은, 국내 분은 기업은행 계좌를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광고하겠습니다. 저는 잠듣기 숙면 광고만을 여러분께 해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긋지긋한 통증에서 벗어났습니다. 잠듣기 숙면 매트를 최근에는 치매 때문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두렵습니다. 젊어서 잠을 안 자는 것이 결국 뇌 속에 치매 유발 물질이 쌓였을 것이다. 그것을 분해하는 것은 국내 과학자가 연구에 따르면 저주파의 자기장을 쏘아주니까 치매 유발 물질이 없어졌다. 믿는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예, 여러분 지금 이 전화로 전화하시면 전화를 상담을 받을 수 있다고 하고요. 잠들기 숙면 매트에서 지금 선체험 후 결제 시스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중간 광고 해드릴 테니까요. 광고 저한테 좀 의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돈 많이 안 받을게요. 예, 항상 끝나면서 애국가 가사 하나님이 보호하사 대한민국 만세. 영국 여왕이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랬더니 여왕 폐하 만세 뭐 이런 하더라고요. 영국 사람들이. 대한민국 만세를 우리가 외쳐야 합니다.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방송 시청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